대동강변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핵심 계층으로 살며 만수대창 작사 미용팀에서 최고 상류층만 상대하던 제가 어느 날 리설주 동무의 드레스룸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과 외국산 명품들, 코로나 시기 특권층에게만 돌아가던 백신과 식량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0년 동안 당에 충성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끌려가고 굶주리는 어머니와 군대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믿고 살아오는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26살 딸의 손을 꼭 잡고 총성이 울리는 두만강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한때 원수님 부인의 머리를 만지던 미용사는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고 여기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봄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우리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만수대창 작사 미용팀장님의 목소리였지요. 미양 동무, 큰 영광이 있을 것 같네. 오늘 오후 2시까지 본부로 오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43살이었습니다. 평양 미용 전문학교를 나와서 벌써 20여 년을 미용사로 살아왔지요. 우리 집안은 평양 토박이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 사셨고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평양 냉면의 진한 육수 맛을 알았고 모란봉 벚꽃이 필 때면 가족들과 소풍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평양 사람이라는 게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 간부였습니다.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딸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지요.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매달 배급도 제때 나왔고 명절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평양냉면과 녹두지짐을 먹으며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수대창 작사 본부에 도착했을 때 팀장님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미양 동무, 이제부터 동무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네. 리설주 동무의 전담 미용사로 발탁되었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설주 동무라니 그분은 우리 원수님의 부인 아니신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분을 모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동무. 저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일은 영광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네. 동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야. 한마디라도 밖에 새어나가면 동무와 동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광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거 대단한 거야. 우리 가족이 더 올라가는 거라고. 어머니도 전화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미양아,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보답이다. 조상님들께 감사드려야지. 하지만 왜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리설주 동무가 계신 곳은 평양 시내에서도 특별한 구역이었습니다. 검문소를 3곳이나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주변에는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화려함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나라 아닌가? 밖에서는 배급이 끊겨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국가 지도자, 가족이시니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요. 미용실로 안내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집 거실보다 넓은 공간에 최신식 미용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울도 프랑스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도구들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함께 일하게 될 2명의 동료도 소개받았습니다. 모두 저처럼 오랜 경력의 미용사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일하자고 선배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동강변을 걸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릴 적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양아,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한다. 떨어지면 더 아프단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이 영광이 축복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리설주 동무의 개인 드레스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위해 의상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상의해야 한다는 이유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벽 한쪽 전체가 옷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색색깔의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지요. 이건 프랑스에서 온 디올 정장이고 저건 샤넬 트위드 재킷이야. 선배 미용사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디올이니 샤넬이니 하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비싼 외국 명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옷장 옆에는 유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핸드백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저건 에르메스 버킨백이야. 하나에 수천만 원은 한다더라.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 100명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검정색, 갈색, 빨간색. 그런 가방이 10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 하나하나가 예술품처럼 아름다웠지요. 이건 프랑스 시슬리 화장품이고 저건 스위스 라프렐이야. 크림 하나가 우리 돈으로 몇백만 원은 할 거야. 저는 그때 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가격을 떠올렸습니다. 장마당에서 산 중국산 크림이 10,000원도 안 됐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림 하나가 몇백만 원이라니요. 구두장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페라가모, 프랑스 크리스찬 루부탱, 구두 밑창이 빨간색인 것도 있었습니다. 저 빨간 밑창이 루부탱 상징이래. 한 켤레에 100만 원이 넘는데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0평생 한 켤레 구두를 10년씩 신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해진 치마를 입고 아이 손을 잡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인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남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리설주 동무의 헤어를 손질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분이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계 괜찮지? 스위스에서 온 건데. 손목의 시계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반짝거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시계 하나면 우리 동네 병원에 약을 가득 채울 수 있겠구나. 그날 점심시간 우연히 식사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일본에서 온 신선한 생선, 프랑스 와인, 스위스 치즈. 상상도 못할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양아, 요즘 장마당의 쌀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옥수수라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외국 음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선배 미용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정상인 건가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선배는 제 입을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양아,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냥 일만 하면 돼. 생각하면 안 돼.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라. 모두가 평등하다. 고난의 행군을 함께 이겨내자. 그런데 이게 평등인가요? 누군가는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10개씩 가지고 누군가는 쌀 한 대 구하기 힘든 게 평등인가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대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에서 배웠는데 자본주의 국가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인민들이 고통받는데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본주의보다 나은가? 하지만 딸에게 그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산 최신 가전제품, 일본 도자기 식기, 프랑스산 실크 이불. 한 번은 아주머니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즘 파리에서 새로 나온 가방이 좋던데 다음에 무역상한테 부탁해야겠어. 파리라니, 저는 평양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이었습니다. 그래도 국가 지도자시니까 특별하신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밤마다 뉴스에서 인민들이 당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낮에 본 그 화려함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미양아, 요즘 당뇨약 구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장마당에서도 귀해졌어.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낮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드레스룸 화장대에 놓인 수입 건강식품과 비타민들. 한쪽에서는 약을 구할 수 없어 고통받고 한쪽에서는 외국산 고급 영양제가 쌓여 있는 현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나가는 미용사라 해도 어머니의 약을 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이 나라에서 약은 돈이 아니라 권력으로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본 그 세계는 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날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날이었지요. 저는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미양 동무, 지금 당장 집으로 가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에서 검은 차는 좋은 일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보이부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양 동무? 네, 제가 김미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최철수 동무는 무역과정에서 국가재산을 횡령하고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30년간 당에 충성해온 사람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사람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최철수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외화를 개인적으로 빼돌렸소. 이건 반역행위요. 반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북에서 반역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끝장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미양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회사 일을 했을 뿐이야. 무역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걸 회사에 다 바쳤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나 봐. 위에서 그걸 문제 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가져간 적 없어. 맹세코 그래.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자가 필요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양아, 아이들 잘 부탁해. 특히 딸아이. 외교관 꿈 있잖아. 이제 그건 포기해야 할 거야. 미안해.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던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대에서 저를 다르게 대해요. 감시하는 것 같아요. 딸아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나 외교관 되고 싶었는데 아빠는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예요? 25살 딸아이를 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하지만 운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석 달 뒤 남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 최철수는 국가재산 횡령 및 외화 유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남편은 그때 51살이었습니다. 15년이면 66. 그 나이에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장을 나서며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남편.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체제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평생 충성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맞나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양아, 우리가 살던 시절에도 그랬단다. 필요할 땐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지. 6.25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쭉 그래왔어. 이게 이 나라의 방식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고장나면 버려지고 새 부품으로 교체되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양 동무, 남편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하네. 하지만 동무는 실력이 뛰어나니까 계속 일할 수 있어. 다만 더 조심해야 할 거야. 팀장님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저는 리설주 전담 미용사라는 직책 덕분에 겨우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최상류층의 화려함을 보고 밤에는 남편이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살. 드레스룸에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가방 하나면 내 남편을 구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의 고문과 굶주림, 51살의 남자가 버티기엔 너무 가혹했을 겁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를 피하는 거였습니다. 관 앞에서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요. 그날 이후 제 삶의 목표는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 체제에서 구해내는 것.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를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저는 대동강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강물. 저강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까?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자유를 향한 갈망의 불씨가. 2020년 초 세상에 코로나라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국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곧 우리나라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전염병 차단을 위해 국경을 폐쇄한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를요. 국경이 막히자 장마당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쌀값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양아, 요즘 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구나. 옥수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어머니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78세 어머니가 또다시 굶주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갔을 때 의료진이 와서
우리 미용팀 전원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백신이야. 너희들은 중요한 사람을 모시니까 특별히 맞는 거야. 주사를 맞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를 걸어가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미양 씨, 우리 남편이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야위어 계셨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세요? 미양아, 요즘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 당뇨약도 떨어졌는데 구할 방법이 없구나.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니 온몸이 아프신 거였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열어 가져온 쌀과 약을 꺼냈습니다. 직장에서 특별 배급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미양아, 너는 어쩌니? 너도 먹어야지. 저는 직장에서 먹어요. 엄마가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힘드셨을 겁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끔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헝겊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하러 갔을 때 의료진이 또 왔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산 영양제와 비타민을 나눠줬습니다.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잘 챙겨 먹어. 제 손에는 한 달치 비타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밖에서는 몇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코로나는 1년, 2년 계속되었습니다. 국경 봉쇄도 계속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장마당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밀수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뿌리, 풀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마치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경비병들이 큰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이거 프랑스에서 온 식재료야. 호기심에 상자를 보니 프랑스산 치즈,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일본산 와규 같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국경이 막혔다면서 어떻게 이런 게 들어오는 걸까요? 알고 보니 특별 수송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최상류층을 위한 물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백신도 약품도 식품도 모두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감기약 하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딸아이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서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엄마,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감기 걸렸는데 약이 없어서. 딸은 울먹였습니다. 26살 딸아이가 친구 잃는 걸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는 모든 게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없어요? 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자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이들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며칠 뒤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군대에서는 전화도 잘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부대에서 식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안 나와요. 배가 너무 고파요. 하지만 견딜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28살 아들이 군대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프랑스 치즈와 일본 소고기가 넘쳐나는데 제 아들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다니. 이게 어머니의 삶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일하면서 중국 무역상과 연결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으로 가는 방법 아세요? 그 사람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한 생각하는 거 아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위험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알아차리셨습니다. 미양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는 알아.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엄마,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양아, 엄마는 늙었어. 하지만 너와 아이들은 살아야지. 가거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난다면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너머 어딘가에 정말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요?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약을 구할 수 있고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니 결단이 섰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살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한다고. 2022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지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문제는 어떻게, 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무역회사와 연결된 분이었습니다. 미양 동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동무, 지난번에 중국 가는 거 물어봤지요? 정말 그럴 생각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할 거요? 네, 할 겁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에게 주는 돈만 해도 미화로 수천 달러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은 돈이었지요.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것이었는데 어머니께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딸은 제 표정을 보고 심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내 아버지를 생각해봐. 충성했지만 버려졌잖아. 내 오빠도 군대에서 굶주리고 있어.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감시받고 차별받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78세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아셨습니다. 제가 떠날 거라는 걸. 딸아,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할머니도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며칠 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조선족이었습니다. 탈북하려면 양강도 해산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나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잡히면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총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거예요. 천천히 굶어 죽든지 빨리 총에 맞아 죽든지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낫죠. 브로커는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중순으로 정하죠. 그때가 두만강 물이 제일 얕아요. 7월.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돈을 더 모으고 떠날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그 먼 길을 50살 여성이 갈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쓸 수 없었지요. 철수야, 엄마가 곧 멀리 가게 될 것 같구나. 내가 제대하면 새로운 곳에서 만나자. 아들이 알아듣길 바랐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곧 떠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미양아. 엄마는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미양아, 엄마가 평양 냉면 끓여줄게.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어머니는 냉면을 끓이셨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육수가 시원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두고 가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양아,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와 아이들은 아직 젊어.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싶은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어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 생각해줘.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데려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쩌면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어릴 적 자주 가던 모란봉을 찾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대동강, 모란봉, 옥류관, 창광거리,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굶주렸고, 감시받았다고. 아름다운 감옥. 그게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7월이 다가왔습니다.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7월 15일 밤 11시. 해산 기차역에서 만나요. 검은색 배낭 메고 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7월 15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제 계획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리설주 동무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화려한 세계, 이 거짓된 세계를 보는 게. 마지막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난다. 작은 가방 하나만 싸. 딸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을 산 삶의 무게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난다. 용서해줘.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 검은색 티셔츠, 운동화. 가방을 메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딸을 깨웠습니다. 가자.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이들이 자라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제 과거의 삶도 닫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꼭 해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기차는 10시간을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 그 긴 여정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산과 들, 마을들, 모두 제가 떠나는 조국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는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요. 해산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역 주변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줄었던 거지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역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식당 뒤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왔군요. 따라오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해산은 국경 도시라 그런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허름한 집 한 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11시에 출발합니다. 집 안에는 우리 말고도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나이 든 여자.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했습니다. 말을 섞으면 위험했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겨우 8시.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딸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0시 30분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떠납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은 방수천으로 싸세요. 강을 건너야 하니까요.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0살의 나이에 강을 헤엄쳐 건너야 한다니. 젊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11시 정각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날을 택한 거였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입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 저 강을 건너면 자유.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총을 든 군인 3명, 그들이 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우리는 강둑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물이 얕은 곳으로 가야 해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7월인데도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세졌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밑에 돌이 무너졌습니다. 아! 저는 물에 빠졌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딸의 힘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계속 가자.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빨리. 브로커가 속삭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물을 헤치고 돌을 딛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섰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뛰어. 우리는 물을 차며 뛰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을 스쳤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뛰어야 했습니다. 앞에 있던 젊은 남자가 총에 맞았습니다. 으악! 그가 물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딸이 먼저 강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빨리 숲으로.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순찰대가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중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힘이 풀렸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총알이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제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고향을 떠났다는 슬픔,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이 단속하거든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추웠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숲길을 빠져나가니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 제가 50년을 살았던 곳, 제 부모님이, 제 추억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해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위험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을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총소리가 들리지 않겠지.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도 탈북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선족 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들어가서 쉬세요. 따뜻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따뜻함인가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고요. 국을 한 숟가락 떴을 때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총소리, 물살, 순찰대. 하지만 깨어났을 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로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첫 일주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아주머니 집 작은 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는 얘기 때문이었지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브로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조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지요. 50살의 나이에 이렇게 숨어 지내자니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딸아이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조금만 참자. 곧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을 거야. 조선족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매일 식사를 가져다 주셨고 밤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옛날엔 북에 친척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되네요.
여러분 같은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같은 민족인데 아주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태국까지 가는 루트를 마련했어요. 태국. 지도에서나 본 나라였습니다. 태국에 왜 가야 하나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태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로, 그 다음 태국으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제 체력으로 가능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해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 북에 있었으면 평생 감시받고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6살에 이런 고생을 시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중국어를 못해도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브로커의 당부를 명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안도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들, 농촌들. 북한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높았고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브로커가 줬지만 자세히 보면 들킬 게 분명했습니다. 공안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공안이 자세히 봤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끝났구나. 그때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승객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난동꾼을 제압하러 갔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대화했습니다. 괜찮아, 넘어갔어.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검문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루트로 몰래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50살의 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가방 들게요. 딸이 제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들게. 엄마, 저는 점잖아요. 괜찮아요. 딸의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딸을 보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딸이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그동안의 긴장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사실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이동하느라
체력이 바닥났던 겁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방콕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대사관에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대사관에 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미양아, 잘 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내거라.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간판들, 사람들, 음식 냄새,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받아줄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제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대한민국의 국기. 그걸 실제로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기 태극기예요. 우리나라 국기.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분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많은 탈북자들을 봐왔기 때문이겠지요. 앉으세요.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탈북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신원 확인을 거치면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곧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리설주 전담 미용사였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뒤 비자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정말 해냈다. 평양을 떠난 지 한 달, 지옥 같은 한 달을 견뎌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인천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이틀 후면 저는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겁니다. 50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저는 가방 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 엄마, 아빠, 저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 태극기 마크가 그려진 비행기. 저걸 타고 한국으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응, 우리 해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맑았습니다. 곧 한국이다. 곧 자유다.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6시간. 6시간 후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2년 11월 초겨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높고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우리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는 조금 달랐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나라야. 우리말을 쓰는 나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이 추위 속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가게 불빛. 너무 밝았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아요? 제 질문에 직원분이 웃으셨습니다. 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도 많아요. 24시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전기가 끊겨 깜깜했는데 여기는 밤에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세븐일레븐. 20시간 영업이라는 뜻이구나.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온수가 나와요. 딸이 놀라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온수가 귀했는데 여기선 언제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습니다. 첫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니 음식이 풍성했습니다. 밥, 국, 반찬들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니. 북에서 굶주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법, 문화, 생활 방식.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감시하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의 말에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 건가? 처벌받지 않는 건가? 어느 날 컴퓨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북한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기사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리설주도 검색해 봤습니다. 명품 가방 논란, 사치 논란. 제가 봤던 것들이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본 게 맞았구나.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사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게.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집도 알선해줬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도시의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인터폰, 가스레인지, 냉장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엄마, 여기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대요. 딸이 신기해했습니다. 북에서는 겨울에 밖에 두거나 김치독에 묻었는데 여기는 냉장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난방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마트에 갔을 때 가장 놀랐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일.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가격표를 봤는데 북한 장마당보다 훨씬 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굶지 않겠구나.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용사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50살에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한국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세계 어디든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이게 바로 자유구나. 매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불렀습니다.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더 맵고 찌개가 더 달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동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여기서 잘 사세요. 그런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1년 벌던 돈을 한 달에 버는 겁니다. 이게 정말인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엄마, 나 나중에 탈북자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딸의 꿈을 듣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의미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고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를 언젠가 모셔올 나를 위해서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굶주림, 탄압, 탈출. 하지만 지금은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북한 최상류층의 진실. 제가 봤던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리설주의 명품들, 최상류층의 사치, 평범한 주민들의 굶주림.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리설주 동물을 모시는 미용사였습니다. 50년을 북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삶은 여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감시받고 탄압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맛볼 날이 올 겁니다. 통일이 되는 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 말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직 평양에 계십니다. 79세, 이제 80이 가까우신 나이입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이 자유로운 땅에 모시고 싶습니다. 대동강이 아니라 한강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평양 냉면이 아니라 서울 냉면을 함께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북에 있는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을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강물. 대동강과는 다른 자유의 강물. 엄마, 언젠가 할머니도 이 강을 보실 수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꼭 그럴 거야. 통일이 되면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너희 세대에는 볼 수 있을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빛인가. 각각의 불빛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저도 이제 그 중 하나입니다. 자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잠들기 전 어머니가 주신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딸도 잘 키우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를 꼭 모셔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진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50년 만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북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통일의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대한민국, 제 조국. 비록 50살에 처음 와봤지만 이제 제 집입니다. 여기서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인간답게.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평양에 계신 어머니 손을 잡고 이 땅을 함께 걸을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저는 삽니다. 감사하며 희망하며.